1418년 8월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너무나 이른 22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1419년 5월 상왕이 된 태종은 조선의 군사훈련 강무를 참관하고 돌아오던 아들 세종의 군막으로 한밤중에 술과 고기를 보냅니다. 그날 밤 세종의 장인이자 군권을 쥔 병조 참판 시몬과 그의 아우들이 왕에게 술을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상왕께서 병권을 임금께 넘기시어 우리 임금님의 위엄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역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왕권에 감히 도전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주동자들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던 시몬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2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의 친정은 그렇게 멸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왕권을 위해 아들의 장인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의 시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황금기라는 거대한 업적이 아버지 태종이 휘두른 피 묻은 칼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어난 꽃이었다면 어떨까요? 조선이라는 거대한 스타트업을 물려받은 3대 CEO 이도. 그는 아버지의 공포 정치라는 유산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바꾸려 했을까요? 이것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칼을 물려받은 아들이 어떻게 칼이 아닌 설계도로 500년 왕조의 기틀을 다졌는지에 대한 한 위대한 설계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사관의 서재 일부, 위대한 설계자, 지금 그 서재의 문을 엽니다. 일막피의 유산, 위태로운 기반 세종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우린 그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을 먼저 봐야 합니다. 태종은 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2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 자신을 반대했던 형제들과 개국공신 정도전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을 도왔던 외척 세력, 즉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남동생 사형제를 모두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세종의 외척, 시몬까지 제거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숙청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모든 권력을 왕이라는 단 한 사람의 손에 쥐는 것. 왕의 처남이든 아들의 장인이든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은 뿌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1418년 그렇게 완벽한 독재의 기반을 다진 태종은 가장 똑똑했지만 가장 유약했던 셋째 아들 이도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22살의 세종 앞에 놓인 것은 절대 왕권이라는 완벽한 하드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는 피를 먹고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종은 본질적으로 학자였습니다. 그는 전쟁보다 토론을, 숙청보다 논리를 선호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궁궐이 아니라 책이었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이 아니라 가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공포가 아닌 비전으로, 독재가 아닌 시스템으로.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겉보기엔 안정됐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3가지의 치명적인 버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막 조선의 3대 버그, 더 3 버그즈. 세종이 즉위한 15세기 초의 조선은 건국 30년이 채 안 된 신생국이었습니다.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죠. 첫 번째 버그, 안보의 문제입니다. 불안한 국경지도.
그래픽 연상 당시 조선의 국경은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국경을 침범해 백성들을 약탈하고 살해했습니다.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죠. 백성들이 약탈의 공포에 떨며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문치, 즉 학문과 문화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세종의 꿈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혁신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버그, 경제의 문제입니다. 운에 맡긴 경제 조선은 농업이 국가 경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 철저하게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비가 언제 얼마나 올지 예측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뭄과 홍수는 곧 백성들의 죽음을 의미했고 이는 국가 재정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요. 왕이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제는 도박과 다름없었습니다. 세 번째 버그, 소통의 문제입니다. 막혀버린 정보.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모든 지식과 법률, 정보는 한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한자라는 고급 언어는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의 모습. 연상 백성들은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계약서를 읽지 못해 평생 일군 땅을 빼앗겼습니다. 왕이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은 지방 관아에서 왜곡되거나 백성들에게 아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막힌 나라는 머리왕과 손발 백성이 따로 노는 식물인간 상태와 같았습니다. 고뇌하는 세종의 모습. 연상 세종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피로 만든 절대 왕권도 조선이라는 나라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영체 JOS를 밑바닥부터 새로 설계하기로 삼막 조선 어벤져스를 결성하다. SEJONGSHR 스트래터지.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세종의 인재 경영 HR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그의 전략은 파격과 균형이었습니다. 세종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완성한 조선 내각은 현대의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완벽한 인재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일 안정을 위한 베테랑 마이너스 황희와 맹사성 모든 급진적인 혁신은 그것을 받쳐줄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혁신 드라이브에 속도 조절을 해줄 안정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인물은 황희와 맹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황희를 청백리의 아이콘으로 기억합니다. 두 마리 소 이야기나 검소한 삶 같은 일화들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왕 조실록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료 제시 연상 실록에는 황희가 남의 아내를 간통했다, 뇌물을 받았다, 아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비호했다는 등 그에 대한 탄핵 상소가 무려 20년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지점이죠. 실록이 거짓이 아니라면 세종은 왜 이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18년 동안이나 조선의 최고 정승, 영의정 자리에 둔 것일까요? 답은 경험과 균형 감각입니다. 황희는 고려 말부터 태조, 정종, 그리고 피해 군주 태종 밑에서까지 살아남은 정치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원하는 것과 신하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줄타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혁신이 너무 과격해 사대부들의 반발을 살 때 황희는 방패막이가 되어 그들을 설득하고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반대로 온화함의 대명사였던 맹사성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신하들을 다독이며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이 두 명의 베테랑은 20대 젊은 왕 세종이 마음껏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브레이크와 핸들을 잡아준 안정의 축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마이너스 지편전 JIPHYEONJEON 지편전에서 밤새 토론하는 학사들의 모습. 안정만 추구하면 정체됩니다. 세종은 나라를 움직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세종은 즉위 2년 만인 1420년 아버지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없앴던 지편전을 부활시키고 확대 개편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왕실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르네상스의 심장이자 국가 R&D 센터였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성산문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을 모두 이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종은 이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줍니다. 사가독서, 즉 유급 독서 휴가 제도입니다. 왕이 직접 집과 휴가를 주고 심지어 밤샘 연구를 할 때는 술과 고기, 악공들까지 내려주며 공부를 독려했습니다. BGM 밝고 희망차게 세종은 천재 한 명의 번뜩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재들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은 왕과 함께 밤새 토론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세종의 비전을 정책과 학문으로 구현해내는 엔진이었죠. 농사직설 편찬으로 농업 기술을 혁신하고 향약 집성방 편찬으로 의학을 발전시키고 고려사를 다시 써서 역사를 정립했습니다. 황금기의 모든 지적 성과는 바로 이 싱크탱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 3 실행을 위한 현장 전문가 마이너스 김종서와 장영실 안정황 희과 혁신 지편전이 있어도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의 인재 경영은 책상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의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북방의 혹한 김종서의 모습. 연상 안보 문제 세종은 이 골치 아픈 북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종서라는 인물을 주목합니다. 김종서는 문관 출신입니다. 무관이 아니었죠. 하지만 세종은 그를 야전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김종서는 6년 동안이나 혹독한 함경도 국경지대에서 야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여진족처럼 살며 그들의 전술과 지형을 데이터화했습니다. 이는 2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세종은 가문이나 출신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본 것입니다. 허름한 대장간, 장영실의 모습 연상 그리고 경제 문제 즉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관노, 즉 노비 출신의 기술자 장영실을 발탁한 것입니다. BGM 긴장감, 신하들의 반발. 이것은 사건이었습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조선 사회에서 노비를 등용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사법고시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천한 노비에게 중책을 맡길 수 없다. 신하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희조차 이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희 등이 장영실은 천한
종일뿐이라 반대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으셨다. 세종은 장영실의 손재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적 사고를 본 것입니다. 사막 설계도의 완성 BGM 장엄하고 결의에 찬 톤자, 이제 세종의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황의와 맹사성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OS 위에 지편전이라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R&D를 설치하고 김종서와 장영실이라는 최고의 하드웨어 실행력을 장착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숙청과 공포라는 칼로 왕권을 지켰다면 아들 세종은 안정, 혁신, 실행이라는 팀으로 나라를 경영하려 했습니다. 세종의 위대함은 그가 천재였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천재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며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한 최고의 시스템 설계자 아커텍트였습니다. BGM 2부를 예고하는 고조되는 음악. 이제 설계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이 조선 어벤져스를 이끌고 세종은 500년 왕조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땅을 개척하고 조선의 하늘을 데이터화하는 위대한 여정. 그리고 그 정점에서 마주한 가장 빛나는 천재의 비극적인 추락.